안녕하세요.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서늘한 기온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돌리고 싶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화면 속을 가득 메우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한 세대가 기억해야 할 집단의 비극입니다. 중국 텐진의 한 도시, 정해일 중고등학교. 이곳은 최고의 명문으로 불리며 수많은 아이들이 베이징대와 칭화대에 진학하는 꿈을 꾸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의 공간은 곧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그날 이후 학생들의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잔혹한 폭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독이 그들을 덮쳤던 것입니다. 텐진 정해일 중고등학교는 완벽한 학습 환경을 목표로 모든 학생에게 기숙사 생활을 강제했습니다. 집이 가까워도 예외는 없었고 외출 또한 한 달에 단 한 번, 그것도 교사와 사감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은 철저히 통제된 공간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고 8명씩 한 방을 배정받아 졸업 때까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숙사는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가족 이상의 유대를 형성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통제와 규율 속에서도 아이들의 방에는 웃음과 속삭임이 가득했지요. 그러나 그 끈끈한 유대는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참극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1998년 12월 23일 밤, 자습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 한 여학생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낯설고 자극적인 냄새가 코를 파고들었고 복도 전체에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빨래 냄새일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코끝을 쑤시는 듯한 매캐한 악취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옆방을 두드려 물어보았을 때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동의했지만 그저 이상할 뿐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감각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고 결국 기숙사 관리인에게 보고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불길한 예감은 누구도 상상 못한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전날 밤 악취를 감지했던 여학생은 다시 110호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이미 아이들이 분주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유독 그 방만은 기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고 귀를 대어 들어도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그 순간 더욱 강렬한 악취가 폭풍처럼 밀려나왔습니다. 구역질을 억누른 채 벽을 더듬어 불을 켠 그녀는 곧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무릎이 꺾이고 맙니다. 방 안은 이미 지옥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침대와 바닥 위에는 7명의 여학생들이 뒤틀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몇몇은 눈을 크게 뜬 채 굳어 있었습니다. 입가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와 굳어 있었고 어떤 아이는 배를 움켜쥔 채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토사물과 소변이 흥건히 퍼져 있었으며 손톱으로 긁힌 자국과 부러져 떨어진 손톱 조각들이 고통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몸 위에 겹쳐 쓰러진 아이들도 있었는데 어떻게든 문을 향해 기어가려다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같은 층 학생들과 교사들은 방 안을 확인한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알던 밝고 건강한 친구들이 고통 속에서 한순간에 생을 마감한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부모들이 학교로 달려왔을 때는 이미 울부짖음과 절규가 교정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충격을 견디지 못해 실신했고 누군가는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통곡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새벽 공기와 절망의 울음소리가 뒤섞이며 학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치사량의 2배가 넘는 양을 섭취한 아이들은 단 몇 분 만에 호흡곤란과 극심한 복통을 겪으며 의식을 잃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농약을 아이들이 스스로 먹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든 것은 110호실에 배정된 학생은 8명이었는데 사망자는 7명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명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소나였습니다. 경찰은 혹시 그녀가 범행 직후 도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뜻밖에도 학교 운동장에서 평온한 모습으로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소나는 이미 룸메이트들이 모두 죽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날 밤 같은 방에서 함께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산책을 나왔던 것입니다. 경찰의 질문에 그녀는 차분히 "네, 알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는 수사관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곧바로 그녀가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110호실에서 발견된 7개의 컵을 감식하자 놀랍게도 모두 소나의 지문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문의 위치였습니다. 그녀의 지문 위로 희생자들의 지문이 덧씌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는 곧 소나가 먼저 컵을 잡고 농약이 든 음료를 건넨 뒤 다른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 마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황상 소나의 개입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수사팀은 농약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농약을 판매하는 가게는 몇 곳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발로 뛰며 확인한 결과 한 가게 주인이 소나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농약을 사러 왔는데 그 모습이 유난히 낯설고 이상해서 기억에 남았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직접 농약을 구매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압박이 거세지자 소나는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말은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산산이가 시킨 거예요. 저는 도왔을 뿐이에요." 경찰은 의아했습니다. 산산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나는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고백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몰고 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두 사람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소나와 산사는 오랜 시간 같은 방에서 생활하며 친구 이상의 단짝으로 불렸습니다. 늘 함께 공부했고 등하교도 같이 했으며 서로의 고민을 누구보다 먼저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한 우정 뒤에는 어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산사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 한 남학생과 연애를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었지만 그 끝은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산산의 임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임신 사실을 알리자 그는 그녀를 떠나 다른 여학생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산사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덧과 건강 악화로 학업은 뒷전이 되었고 성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녀는 곧 퇴학과 부모의 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고 그녀는 소나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농약을 구해줘. 나 혼자서는 끝낼 용기가 없어." 소나는 처음에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절친이라 해도 스스로 농약을 사서 친구의 죽음을 돕는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사는 며칠 동안 눈물로 호소하며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약만 구해주면 돼. 직접 하진 않아도 되잖아." 그 간절함과 절망이 소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학교 공식 외출일을 틈타 근처 가게에서 농약을 사오게 되었고 비극의 씨앗은 그렇게 뿌려졌습니다. 산사는 처음엔 혼자서 농약을 삼켜 삶을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혼자 죽는 건 너무 무서워. 같이 갈 친구가 필요해. 그 말은 소나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죽음을 공유한다는 발상 자체가 끔찍했지만 산사는 오히려 단호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동료 학생들을 속여 농약을 먹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은 너무도 무모했지만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소녀들의 눈에는 그것만이 유일한 출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산사는 병에 농약을 꿀과 섞어 담아왔습니다. 특유의 쓴맛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온 여학생들에게 그것을 보양 음료라 속이며 건넸습니다. 당시 기숙사에는 결핵이 유행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아이들은 혹시라도 병에 걸릴까 두려워했습니다. 산사는 이거 엄마가 보내준 약이야. 결핵에 좋대라며 먼저 들이켰습니다.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삼키는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도 의심을 거두고 컵을 내밀었습니다. 소나는 차례로 컵을 꺼내어 6명의 친구들에게 음료를 따르며 건넸습니다. 몇몇은 냄새가 이상하다며 망설였지만 소나는 오히려 좋은 약일수록 쓴 법이야. 코 막고 삼켜라며 재촉했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그 말에 속아 농약을 들이켰습니다. 잠시 후 극심한 복통과 호흡곤란, 온몸에 경련이 몰려왔습니다. 방 안은 아비규환으로 변했고 아이들은 서로를 붙잡고 몸부림치며 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러나 출구는 닫혀 있었고 소나는 그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바닥을 구르며 손톱으로 바닥을 긁고 토사물을 쏟으며 비명을 지를 때 소나는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속았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 안은 곧 고요해졌고 7명의 친구들이 차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소나는 침대 위에 올라가 태연히 이불을 덮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그 무심함은 경찰뿐 아니라 이후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사팀은 소나의 진술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7명이 죽고 1명만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너무도 태연하게 시신 옆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곧 발견되었습니다. 산산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유서였습니다. 삐뚤빼뚤한 필체로 적힌 글에는 그녀가 느낀 절망과 친구들에게 농약을 나눠주려 했던 이유가 적혀 있었고 필적 감정 결과 위조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산산이 사건을 계획한 주범이고 소나는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공범이라 해도 소나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농약이 담긴 컵을 준비했고 친구들에게 강요하다시피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는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소나는 17살, 법정 미성년자였습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중국 사회는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는 미성년자에게도 내려질 수 있는 엄중한 판결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13년, 사건 발생 15년 만에 소나는 가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개명을 하고 은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만 전해졌을 뿐 그녀의 행방은 법적으로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와 동창생들은 여전히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던 기숙사 복도는 이제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사건의 진범이 정말 산산인지 혹은 소나가 교묘히 모든 죄를 떠넘긴 것인지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산산의 유서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사건의 진상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언자는 살아남은 소나 한 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철저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친구의 유서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던 진실은 결국 어둠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명문학교라는 울타리, 철저히 통제된 환경,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압박감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릴 수 있는지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범죄와 형사처벌 문제, 그리고 교육제도의 폐쇄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배신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텐진의 차가운 겨울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공포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정해일 중고등학교는 강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명문학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폐쇄적 기숙사 제도와 과도한 학습 압박이 문제의 뿌리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조차 주어지지 않은 환경, 집과 가족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은 작은 균열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날의 교실과 복도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고통과 압박을 품고 있던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잃은 후에도 제대로 된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언론 보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의혹만 커져갔습니다. 정말 산산이 주범일까? 소나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국가는 사건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봉인되었고 상처만 남았습니다. 사건 현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냄새를 떠올린다고 말합니다. 당시 기숙사 복도를 뒤덮었던 시큼하고 매캐한 냄새, 몸서리 쳐질 만큼 끈적이던 공기. 그 기억은 단순한 후각적 자극이 아니라 눈앞에서 무너져 내린 친구들의 모습과 함께 각인된 공포였습니다. 인간의 감각 중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이 냄새라 하지만 이 냄새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사건의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철저한 규율과 통제가 반드시 안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 오히려 아이들의 목소리를 막고 선택권을 빼앗을 때 그 억압은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이 남긴 흔적은 단순히 한 시대의 비극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과 사회 전체가 되돌아봐야 할 경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조차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텐진의 한밤중을 집어삼켰던 그 집단 사망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산산의 유서가 진실이었는지, 소나가 모든 것을 조종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끝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8명이 가족처럼 지냈던 방에서 7명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는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비밀은 그녀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선은 대만으로 향합니다. 중국 텐진에서의 비극이 독극물과 폐쇄적 환경 속에서 일어난 참사였다면 대만 난터우현의 사건은 전혀 다른 배경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질투와 집착이 독을 불러왔다는 점이었습니다. 2011년 7월 시골 마을의 한 집에서 두 쌍의 부부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평범한 저녁은 단 몇 시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모임에는 집주인 린징이와 그의 아내 왕매이용, 그리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 부부가 있었습니다. 새신랑과 새신부의 행복을 축하하는 따뜻한 자리였고 술과 음식이 오가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술이 오를 즈음
갑작스러운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왕매이용의 친구가 먼저 배를 움켜쥐며 고통을 호소했고, 이내 다른 세 사람도 차례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했던 저녁이 곧 공포의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네 사람은 모두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련에 시달렸습니다. 근육이 뻣뻣하게 굳고 눈이 뒤집히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중독으로 추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식중독과는 다른 양상이 드러났습니다. 입이 마르고 호흡이 가빠지며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은 일반적인 음식 중독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자들의 몸에서는 보툴리눔균이 검출되었습니다. 흔히 보톡스로 알려진 이 균은 사실 인류가 알고 있는 독소 중 가장 치명적인 물질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증상과 사망 과정이 보툴리눔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추가 조사에서 새로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틸렌 클로로하이드린이라는 독성이었습니다. 원래 포도 농사에 쓰이는 살균제 원료였는데 이 성분이 술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이 단순 식중독이 아니라 고의적인 독극물 살해 사건임을 확신했습니다. 남은 음식과 술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들이 나눠 마신 막걸리병 하나에서 포도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술은 누군가의 손을 거쳐 독이 섞였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수사팀은 용의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4명의 피해자와 얽혀있던 인물, 특히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곧 빠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 왕매이용의 전 남자친구 주씨였습니다. 그는 이미 오랫동안 왕매이용과 복잡한 관계를 이어왔고 그녀가 새 남편과 결혼하자 깊은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그가 종종 술에 취해 왕매이용의 이름을 부르며 소란을 피웠다는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를 체포해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완강히 부인하던 주씨는 증거가 하나둘 쌓이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4명이 모두 죽을 줄은 몰랐다고 실토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원래 왕매이용 한 사람을 독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술자리에 독을 넣어 그녀만 제거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독이 섞인 술은 4명 모두의 손에 건네졌고 결과적으로 무고한 2명의 친구 부부까지 목숨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듬어 올라가면 그 집착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주씨는 과거 유부남이었지만 왕매이용과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왕매이용은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이어갔습니다. 주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꼈고 굴욕과 분노가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과거 왕매이용이 농약으로 들깨를 죽이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 술에 독을 섞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주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다. 단지 고통을 주고 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농약이 사람의 몸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검찰은 사형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도 형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씨는 평생 감옥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질투와 집착이 만들어낸 비극은 순식간에 4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특히 친구 부부의 죽음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원한도 없이 단지 술자리에 함께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만 사회에도 충격을 남기며 인간의 질투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또 한 번 각인시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이들은 단연 친구 부부였습니다. 단지 친분으로 함께 술자리를 가졌을 뿐인데 그 자리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마을 주민들 또한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의 복수심이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앗아가는 장면을 지켜보며 모두가 인간의 질투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주 씨의 과거 행적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그는 왕매용의 딸에게까지 접근해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잃은 지 오래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단순히 사랑의 좌절이 아니라 병적인 집착과 왜곡된 관계가 결국 비극을 불러온 셈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독극물 범죄의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포도, 농약과 보툴리눔균이 동시에 작용해 피해자들의 몸에서 예측 불가능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부검조차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복합적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과학적 조사와 법적 절차가 교차하며 사건의 실체를 드러냈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오랫동안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주 씨가 범행을 저지른 날, 그의 집달력은 사건 날짜인 7월 5일에서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은 채 접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이 이유를 묻자 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사랑했던 여인의 기일로 남기고 싶었다. 이 섬뜩한 고백은 그의 집착이 어디까지 치달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이라 불린 감정은 이미 증오와 파괴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대만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또 다른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 그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독극물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는 누구에게나 치명적이며 사소한 순간에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피해자들이 흘린 마지막 눈물은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기억해야 할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뒤에도 주 씨는 끝내 자신의 범행 동기를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려던 게 아니라 단지 고통을 주고 싶었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이미 농약의 독성을 알았던 그가 무고한 4사람의 술잔에 독을 섞은 행위는 결코 변명으로 덮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는 그의 말을 외면했고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 벽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장례식은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긴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가족들과 지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오열했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라는 울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무런 관련이 없던 친구 부부의 관 앞에서는 억울함이 더욱 짙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린 벌처럼 닥친 죽음은 설명할 길 없는 고통을 남겼습니다. 한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전문가들도 이 사건을 오래도록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범죄 수사 차원을 넘어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독극물이라는 매개를 통해 극단적인 결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법적 기록을 넘어 잊을 수 없는 악몽의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사건 이후 대만 사회는 독극물 관리와 판매 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도, 농약처럼 흔히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단숨에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정부도 판매와 사용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목숨을 잃은 이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텐진의 기숙사 참극과 대만의 술자리 비극, 서로 다른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결국 공통된 본질은 인간의 욕망과 압박, 그리고 독극물이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있던 어둠은 결국 폭발했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현실의 기록입니다. 이제 두 사건을 함께 돌아보면 묘한 공통점이 보입니다. 텐진에서는 극도의 학습 압박과 폐쇄적인 생활이, 대만에서는 집착과 질투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독극물이라는 무형의 무기가 삶을 파괴한 것입니다. 독은 총이나 칼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은밀하게 스며들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더욱 두렵고 또 사회가 경계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두 사건은 또 다른 울림을 줍니다. 텐진의 아이들은 미래를 준비하던 한창의 나이에 생을 빼앗겼고 대만의 부부들은 평범한 저녁 자리가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죽음, 그것이 독극물 범죄의 가장 끔찍한 점이었습니다. 일상의 틈새로 스며들어 아무런 예고 없이 삶을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들은 수사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텐진에서는 유일한 생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대만에서는 복합 독성으로 인해 부검조차 혼란을 겪었습니다. 진실을 완벽히 드러내는 일은 불가능했고 결국 의문이라는 여운을 남긴 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사회는 답을 얻지 못한 채 상처만 품게 된 것입니다. 유족들의 시선에서 사건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맡겼던 부모, 행복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소중한 일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단순한 개인적 슬픔을 넘어 사회 전체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막지 못했는가? 그 물음은 아직도 메아리처럼 남아있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독극물은 단순히 화학적 물질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절망, 누군가의 분노, 누군가의 집착이 더 씹혀질 때 그것은 가장 위험한 무기로 변합니다. 텐진과 대만의 사건은 그 사실을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다시는 같은 악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두 사건은 모두 공간의 특징을 통해 공포를 배가시켰습니다. 텐진의 기숙사 방은 철저히 닫힌 밀실이었고 대만의 시골집은 평범한 가정의 안락한 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한 공간들이 한순간에 죽음의 현장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전해야 할 장소가 오히려 공포의 무대가 되었을 때 인간은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의 배신이라는 공통된 잔혹함을 지녔습니다. 텐진에서는 가족처럼 지내던 룸메이트가, 대만에서는 오랜 연인과 배우자가 서로를 파괴했습니다. 믿음이 전제되어 있던 관계가 무너질 때 그 충격은 배가 됩니다. 피해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설마라는 믿음을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잔혹하게도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두 사건은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중국에서는 교육제도의 문제와 미성년자 범죄 처벌 문제가 논의되었고, 대만에서는 독극물 관리 강화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고 규정이 엄격해졌다 하더라도 인간의 내면에 잠든 어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도가 막지 못하는 균열이 다시 악몽으로 번질 수 있음을 역사는 늘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사건을 잊어가지만 살아남은 자와 유족들에게는 결코 끝나지 않는 기억입니다. 소나는 새로운 이름으로 숨어 살고 있고 주씨는 감옥에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빈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학교의 복도, 시골집의 식탁, 그 빈자리는 여전히 차갑게 남아 세상에 묻습니다. 우리를 기억해달라.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텐진과 대만, 서로 다른 두 장소에서 피어난 비극은 결국 하나의 교훈으로 모아집니다. 억압된 욕망과 집착이 독과 만나면 그것은 인간을 가장 잔혹한 존재로 바꾸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악몽을 단순한 이야기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사건을 단순한 범죄 기록으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텐진의 학생들과 대만의 부부는 이름 없는 숫자가 아니라 각자의 꿈과 삶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쪽은 대학 진학을 위해 밤을 새워 공부하던 청춘이었고, 다른 한쪽은 사랑과 우정을 나누던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독극물이라는 공통의 그림자 속에서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추적한 언론은 여전히 수많은 물음을 남겼습니다. 소나는 진실을 다 말한 것일까? 산산의 유서는 진짜였을까? 주씨는 정말 4명이 모두 죽으리라 예상하지 못했을까? 이 질문들은 끝내 답을 얻지 못한 채 공중에 떠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때로 사람들을 더욱 사로잡지만 피해자 가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들을 두고 인간 내면의 억압된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청소년기의 압박, 사랑의 좌절, 그리고 사회적 통제가 겹쳐질 때 인간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극물과 같은 치명적인 수단이 손에 닿는 순간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속 어둠은 작은 틈새만으로도 현실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현장을 경험한 경찰들의 증언도 남아 있습니다. 한 형사는 독극물 사건의 공포는 흔적이 너무 적다는 데 있다. 피해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쓰러지고 범인은 흔적을 지워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가운 분석은 두 사건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눈앞에 흔적이 남지 않는 범죄일수록 그 진실은 더 깊이 묻히기 마련입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텐진의 밀실과 대만의 식탁,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일어난 두 사건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악몽이었습니다. 총도 칼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과 관계, 그리고 한 줌의 독극물만으로 삶이 송두리째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비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끝까지 바라볼 준비가 되었는가? 두 사건은 또한 사회가 개인의 고통을 얼마나 쉽게 외면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텐진에서는 학교가 명문이라는 명성에 가려 아이들의 고립과 절망이 묻혔고, 대만에서는 한 남자의 집착과 폭력이 조용히 방치되었습니다. 공동체가 개인의 신호를 놓쳤을 때 그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사회적 무관심도 또 하나의 공범이었던 셈입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텐진의 소녀들은 각자 대학 진학의 꿈을 품고 있었고, 그날도 야간 자습을 마친 뒤 잠시의 휴식을 기대했습니다. 대만의 부부들은 새 출발을 축하하며 친구와 함께 술잔을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모두가 너무도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지만 그 평범함이 순식간에 뒤틀려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사건 이후 두 나라 모두 제도적 보안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관심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미디어는 새로운 사건을 쫓았고 대중은 점차 잊어갔습니다. 그러나 유족들과 생존자에게는 그 시간이 멈춘 채로 남아 있습니다. 소나가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든
주 씨가 감옥에 남아있든 피해자들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더더욱 사라져 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독극물 사건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라고. 무색무취의 독은 언제든 일상 속에 숨어들 수 있고 절망과 집착이 그것을 도구로 삼는 순간 비극은 반복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기억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텐진의 기숙사에서 그리고 대만의 시골집에서 독극물은 인간의 욕망과 절망을 증폭시켜 악몽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흥미거리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죽은 이들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작은 추모이자 약속이 될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은 인간관계의 양면성이었습니다. 서로를 지탱해 주어야 할 관계가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텐진의 아이들은 가족처럼 함께 지냈지만 그 유대는 독극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대만의 사건에서는 오래된 연인이 복수심에 사로잡혀 독을 품었고 그 불씨가 무고한 이들까지 삼켜버렸습니다. 믿음이 배신으로 바뀔 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일상은 참혹한 결말과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대학을 꿈꾸며 교과서를 끌어안고 있었고 누군가는 친구와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순간들이 단숨에 끊어지고 기억 속에는 고통과 비명만 남았습니다. 평범함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아이러니였습니다.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와 언론 보도들은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아무도 막지 못했는가의 텐진에서는 교사와 학교가, 대만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분명 신호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무시되었고 결국 악몽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방관과 무관심은 때로 범죄 못지않게 큰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독극물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인간 사회가 품은 균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제도와 규범, 그리고 감시조차 인간의 내면에 도사린 어둠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둠이 발현되는 순간, 독극물은 그 도구가 되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갑니다.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정말 안전한 사회란 가능한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사건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텐진의 기숙사 건물은 리모델링 되었지만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그곳은 여전히 악몽의 상징입니다. 대만의 마을에서는 그날의 술자리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공간은 바뀌고 사람들은 잊으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에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남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소나가 농약을 사오기로 한 선택, 주 씨가 술잔에 독을 섞은 선택. 그 작은 결심 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선택은 순간이었지만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자신이 내리는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성찰해야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두 사건을 교육과 관계라는 틀로 분석했습니다. 텐진 사건은 제도가 개인을 압박하며 파국으로 몰아간 사례였고, 대만 사건은 왜곡된 인간관계가 어떻게 폭발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제도와 관계는 모두 인간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이 남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삶도 또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텐진의 유족들은 자녀를 명문학교에 보낸 것을 후회했고, 대만의 유족들은 친구와의 마지막 만남이 지옥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평생을 괴로워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고통은 끝이 없었습니다. 범죄는 순간에 발생했지만 상처는 세대를 이어 이어질 만큼 깊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인간의 어두운 내면과 그 결과를 직시했습니다. 독극물은 단순한 화학물이 아니라 절망과 집착, 무관심이 결합될 때 드러나는 파괴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이트메어는 단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될 수 있는 현실의 그림자입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텐진과 대만의 비극은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일어났지만 결국 같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억압과 집착이 독과 만나면 인간은 가장 무서운 괴물로 변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악몽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이름 없는 절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잊으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남아 있습니다. 텐진에서는 소나가 진짜 범인이었는지 아니면 산산이 모든 것을 주도했는지가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만에서는 주 씨의 말처럼 단순히 고통만 주려던 것인지 처음부터 살의를 품은 것인지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진실은 희미해졌지만 그로 인해 희생자들의 고통이 가벼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억압된 사회와 왜곡된 집착이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잊지 않는 것은 곧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는 힘이 됩니다. 피해자들이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사건들을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두 사건 모두 인간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파고들었습니다. 믿음, 사랑, 교육, 관계. 본래는 따뜻해야 할 가치들이 독과 만나자 가장 차갑고 잔혹한 흉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야말로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히는 악몽의 본질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내면의 도살인 어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둠을 직시하는 순간에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메어는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이자 기록입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텐진의 차가운 기숙사 방, 대만의 따뜻했던 술자리가 남긴 흔적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절망이 독과 만나면 그 끝은 항상 파멸이라는 것, 우리는 이 비극을 결코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악몽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희생자들의 영혼이 부디 평온하기를, 그리고 이 교훈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